화학에서는 물질과 물질의 반응, 여러 가지 반응을 이용해서 새로운 물질을 만들기도 하고 물질의 성질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원자핵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바꾸기가 힘듭니다. 얘기한 것처럼 원자핵을 구성하는 에너지 스케일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화학 반응은 약간 1000도 정도 가열하면 뭔가 반응이 더 쉽게 잘 일어난다 이런다면 핵 반응은 그 온도가 수천도가 아니라 수천 억도 이렇게 높은 온도로 올라가야지 됩니다. 그래서 원자핵을 인위적으로 다루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원래부터 불안정한 원자핵이 있어요. 원래부터 불안정한 원자핵이 있어가지고 그게 바로 원소의 주기율표에서 원자번호 82보다 더 큰 원자핵들, 이것들은 전부 다 원래부터 원자핵이 불안정합니다. 또 원자번호가 그보다 작다고 하더라도 양성자와 중성자의 비율이 중성자가 훨씬 크거나 또는 양성자가 훨씬 크면 이렇게 비율이 안 맞으면 원자핵이 불안정합니다. 이런 불안정한 원자핵에서는 가만히 놔둬도 뭐가 나와요. 원자핵에서 뭐가 나오는데 이렇게 원자핵에서 뭐가 나오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방사선이라고 하죠. 이 방사선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배웠어요. 베크렐이 발견한 방사선,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 처음엔 뭔지 몰라서 그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했죠. 이제 원자핵에 대해서 이제 잘 알게 됐고 원자핵 내부를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는지도 이제 잘 알게 돼서 이제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은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는지 하는 것도 이제 잘 알게 됐습니다. 그런 것들을 조금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핵 반응이 일으키기가 어려운데 핵 반응 시키려면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굉장히 큰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온도 높여줘 가지고는 너무 뜨거우니까 입자가속기 같은 데서 무거운 원자핵이라도 높은 아주 빠르게 가속시켜서 꽝 충돌시키면 그러면 핵반응 일으키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A와 B라는 핵종이 반응을 해가지고 C와 D라는 핵종이 됐다라고 하면 이런 핵반응이 일어나려면 에너지가 맞아야지 됩니다. 이때 우리 처음 반응 전에 두 핵종의 질량 에너지 빼기 반응 후에 두 질량의 핵종 에너지, 그 차이를 뭐라고 하냐면 핵반응의 Q값이라고 합니다. 이 Q값이 0보다 커야지 핵반응이 진행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반응 전의 에너지가 반응 후의 에너지보다 커야지 그 반응이 진행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절로는 에너지가 더 작은 쪽으로는 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거 하나 가지고 핵반응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안 것처럼 원자핵에도 껍질 모형이 성립한다고 그랬죠. 이 껍질 모형은 양성자와 중성자에 따로따로 적용합니다. 껍질 모형이 적용한다고 하는 것은 양성자나 중성자나 그 핵자들이 존재하는 에너지 상태들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에너지 상태마다 들어갈 수 있는 핵자들, 양성자나 중성자의 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꽉 차면 그 다음에 그 다음으로 올라가죠. 이렇게 가장 낮은 에너지 껍질부터, 다시 말하면 가장 낮은 에너지 상태부터 차례차례 채워져 있으면 이것이 바로 바닥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들뜬 상태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고 여기 밑에 있는 바닥 상태가 비어 있는데도 높은 데로 핵자가 올라가면 그것은 들뜬 상태가 되겠어요. 그래서 어떤 원소든지 바닥 상태, 원자핵이 바닥 상태에 있으면 양성자와 중성자가 바닥 상태에 있으면 그것은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의 지금의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지구에 있는 원소의 원자핵들은 대부분 다 바닥 상태에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냐면 우리 태양계가 만들어지고 지구가 만들어지고 지금 43억 년이 지났죠. 그렇게 오랜 기간이 지나는 동안 이제 들뜬 상태에 있던 놈들은 전부 아래로 내려오고 내보낼 건 다 내보내고 다 안정된 상태로 바닥 상태로 갔어요. 그런데 반감기가 무척 길어서 예를 들어서 우라늄 원소의 반감기 이런 거는 반감기가 43억 년보다 더 길어요. 그래서 이런 놈들이 아직
불안정한 원소. 이렇게 불안정한 원소를 사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불안정한 원소란 원자 핵이 불안정하다는 뜻이에요. 이런 것을 방사성 동위원소라고 하는데 이 방사성 동위원소가 이런 방사성 동위원소는 바닥 상태라고 하더라도 알파 붕괴나 베타 붕괴를 통해서 다른 핵종으로 바뀝니다. 이제 먼저 알파 붕괴를 먼저 보도록 하겠어요. 알파 붕괴란 원자 핵에서 알파 입자가 나오는 붕괴를 알파 붕괴라고 해요. 그래서 붕괴하니까 뭐가 무너진다는 뜻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냥 알파 입자 나오는 거를 알파 붕괴 이렇게 불러요. 알파 입자는 뭐냐면 양성자 두 개와 중성자 두 개가 단단히 결합한 입자입니다. 왜 이렇게 단단히 결합해 있냐면 양성자와 중성자는 사실은 똑같은 핵자라고 그랬죠. 뭐만 다르냐면 전화만 달라요. 그래서 이 양성자와 중성자는 양자 수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위치에 있을 수 있습니다. 겹쳐 있을 수가 있어요. 똑같은 양성자 두 개가 완벽하게 똑같다면 겹쳐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양성자라도 또 어떤 원자 번호가 있냐면 고유스핀이 있어요. 그래서 고유스핀이란 원래 갖고 있는 것인데 마치 팽이가 돌듯이 이렇게 하는 것인데 고유스핀의 크기는 2분의 1이 돼요. 그래서 2분의 1의 방향은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바로 방향을 얘기하는 것인데 플러스 2분의 1이란 뺑뺑 도는 것이 이렇게 팽이가 이렇게 뺑뺑 도는 거라면 마이너스 2분의 1은 반대 방향으로 뺑뺑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유스핀이 이렇게 두 가지 방향으로 돌 수가 있는데 실제로 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이해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고유스핀의 지성분 하나는 플러스 2분의 1이고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이 두 개가 또 겹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겹쳐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고유스핀 2분의 1짜리와 마이너스 2분의 1짜리가 겹쳐 있을 수가 있어서 한 군데 다 같은 위치에 다 겹쳐 있을 수 있는 게 이렇게 딱 4개입니다.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 그래서 원자 핵 속에서도 이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가 단단하게 결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원자 핵에서 불안정한 원자 핵에서 뭔가 튀어나올 때 양성자 하나 튀어나온다든지 중성자 하나 튀어나오는 이런 일은 없어요. 저절로 튀어나올 때는 반드시 알파 입자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 알파 입자는 헬륨 원자 핵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이거 튀어나올 때 어떻게 하느냐. 사실 원자 핵 속에 있는데 이거 튀어나오지 못하는 것은 사실은 전기력에 의한 청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기력에 의한 청력이 여기에 장벽을 이렇게 만들고 있고 원자 핵 속에 들어가면 이 전기력보다 핵력이 훨씬 커서 그 안에 이렇게 들어있어요. 근데 고전 물리에서는 어떠냐면 우리 어떤 언덕에다가 공을 이렇게 들어 올리면 운동 에너지가 언덕 꼭대기까지 올라갈 정도가 되지 않으면 그 언덕을 넘을 수가 없죠. 근데 양자역학에서는 어떠냐면 운동 에너지가 포텐셜 에너지의 꼭대기까지 올라가지 않더라도 중간에 터널을 뚫고 나올 확률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양자역학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파 붕괴는 알파 입자가 전기력에 의한 청력, 포텐셜, 장벽이 있는데도 그 장벽 꼭대기보다도 에너지가 더 작은데 중간에서 뚫고 나오는 거. 이 효과에 의해서 알파 붕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알파 붕괴가 처음 관찰돼서 양자역학으로 설명하면서 바로 알파 붕괴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알파 붕괴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양자역학이 옳다는 최초의 증거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알파 붕괴는 바로 강력에 의해서 그 전기적인 청력에 의한 장벽을 뚫고 바깥으로 나오는 것이 알파 붕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베타 붕괴는 뭐냐면 전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원자핵에서. 근데 원자 핵 속에는 전자가 안 들어있어요. 이때 양성자와 중성자가 따로따로 껍질을 이루어서 차곡차곡 쌓인다고 그랬죠. 이랬을 때 각 양성자가 차곡차곡 쌓였을 때 가장 높은 에너지, 양성자가 지금 채워져 있는 가장 높은 에너지를 페르미 에너지라고 부르고 중성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성자의 페르미 에너지, 양성자의 페르미 에너지. 그런데 양성자와 중성자의 페르미 에너지가 똑같으면 다시 말하면 가장 높은 양성자의 에너지하고 가장 높은 중성자의 에너지가 지금 같으면 그때는 베타 붕괴가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그림처럼 중성자의
그 페르미 에너지가 더 높은데, 지금 더 높은데 중성자가 하나 있어요. 근데 더 낮은 궤도에 양성자가 비어 있으면 이건 비록 양성자 궤도라고 할지라도 중성자가 일로 내려옵니다. 내려오면서 어떻게? 양성자로 바뀌어요. 그러면 중성자가 양성자로 바뀔 때는 어떻게 바뀌냐면 여기서 전하가 다르죠. 그래서 전하만 내보내면 되는데 어떤 전하를 내보내면 되냐면 전자를 내보내면 돼요. 전자를 내보내면 양전하를 띄게 됩니다. 중성에서 전자 하나를 내보내면. 그래서 중성자에서 양성자로 나올 때는 전자 하나가 나오는데 베타 분계에서는 전자 하나가 나와요. 근데 우리가 나중에 이제 배우게 되겠지만 다음 주에 우리 배우게 되는데 우리 이렇게 전자가 나올 때 그냥 전자만 혼자 나올 수는 없어요. 렙톤수라는 게 보존이 돼가지고 여기에 반뉴트리노, 반전자 뉴트리노도 반드시 같이 나와야 됩니다. 이것이 베타 마이너스 분계입니다. 이것에 반해서 이번에는 양성자의 페르미 에너지가 중성자의 페르미 에너지보다 더 높으면 양성자가 중성자가 돼가지고 그 밑으로 내려옵니다. 이렇게 양성자가 중성자로 되려면 플러스 전하가 나와야 되겠죠. 이때는 양전자가 나오는데 양전자는 전자의 반입자예요. 그래서 플러스 전하를 띄고 있는 거예요. 이건 반입자니까 뉴트리노가 반뉴트리노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뉴트리노가 같이 나와야 됩니다. 이것을 베타 플러스 분계라고 합니다. 이렇게 베타 플러스 분계나 베타 마이너스 분계는 양성자가 중성자로 변하고 중성자가 양성자로 변하니까 질량수는 변하지 않아요. 근데 원자 번호는 하나씩 변합니다. 원자 번호는 하나가 증가하고 그러면 중성자 번호는 하나가 감소하고 뭐 이런 식으로 됩니다. 감마 분계란 뭐냐? 알고 봤더니 감마 분계는 감마선은 뭐냐면 전자기파였어요. X선보다도 진동수가 훨씬 더 큰 전자기파였습니다. 그래서 방사성 동위원소라고 하더라도 바닥 상태인 경우에는 감마 분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차곡차곡 쌓였으니까. 그런데 방사성 동위원소가 저절로 알파 분계나 베타 분계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그때는 바닥 상태로 분계하는 게 아니라 높은 들뜬 상태로 분계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들뜬 상태가 있으면 그러면 입자는 바깥으로 내보내지 않고 에너지만 바깥으로 내보내면서 더 낮은 에너지 상태가 되는데 원자핵의 에너지 준위들 사이의 간격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간격이 크다고 그랬죠. 어느 정도? 메가 일렉트론 볼트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메가 일렉트론 볼트에 해당하는 전자기파가 바로 감마선입니다. 그래서 알파 분계나 베타 분계가 하면서 들뜬 상태가 원자핵이 되면 감마선을 방출하면서 바닥 상태에 이르는데 여기 이제 예가 하나 나왔습니다. 여기에 반감기가 15시간인 방사성 동위원소 나트륨이 있으면 이 나트륨이 처음에 뭐가 되냐면 전자가 방출되면 이게 베타 분계를 합니다. 그러면 마그네슘의 들뜬 상태가 돼요. 이건 들뜬 상태니까 감마선을 내는데 처음에는 2.76 MeV짜리 감마선을 내고 그 다음에는 1.38 MeV짜리 감마선을 낸 다음에 결국 바닥 상태로 내려온다. 이런 식으로 감마선이 나옵니다. 이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이 이게 바로 방사성 동위원소가 가만히 놔두더라도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자연 방사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